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의혹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당초 내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소명할 기회를 기다렸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는데 일본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차량 등록번호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늘어납니다. 번호판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혼란이나 불편은 없을지 확인해 봤습니다. 홍콩에선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실탄 경고 사격에 특공대까지 투입해 시위대를 체포했고 시위대는 화염병으로 맞섰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제도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그 논란의 차원을 넘어선 지시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건 지명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먼저 유미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 인사들과 만나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대입제도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임명과는 별개로 정치권이 이번에 불거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걸 당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수석도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제도 탓을 하며 조 후보자를 비호한다고 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예, 이렇게 논의는 입시제도 개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청와대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건지 교육부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청와대 브리핑 내용 보면은 자세히 보면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제도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본 겁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대통령 말에 비춰서 당장은 이른바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수시나 정시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은 수시 비중이 과다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예. 다만 곧바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점수 1, 2점을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당장 정시를 늘려라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예. 수시냐 정시냐 결국 방향성의 문제고 서로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아닙니까?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개편을 논의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 그 대입제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수능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학생부와 교내외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후보자 딸 사례처럼 외부 논문이나 과도한 수상 실적 등이 논란이 되면서
2013년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 외부 논문이나 어학 성적 등을 쓰지 못하게 했고 교내 활동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소위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현 정부는 당초 수시 확대와 또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정책 방향으로 잡아놓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고 2022년까지 정시를 현행 2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시 비중을 소폭이라도 더 늘리는 방안 또는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추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일단 지난주에 설명 자료를 통해서 대학 감사 과정에도 대입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교육부가 관련된 설명 자료를 낸 바가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검토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대입제도가 개편이 혹시 된다면은 언제 가능할까요? 네, 제가 청와대 발표 직후에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고위 관계자 말은 청와대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교감하지는 않았다면서 대통령 발언 그대로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예. 다만 법률상 대입 전형은 4년 전에 먼저 확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재검토 과정을 통해 제도가 달라진다면 올해 중학교 2학년, 내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다만 이러한 기간도 법을 통해서 단축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 뭐 이 역시도 앞으로 이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켜봐야지 되는 문제겠죠.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합의된 대로라면 청문회는 내일부터 이틀간이지만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맞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진호 기자, 지금쯤이면 원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내일과 모레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일과 3일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를 두고 이어졌던 여야 간 지난한 이 줄다리기가 오늘까지도 사실상 협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가족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 주장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만 오늘이나 내일 오전이라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를 한다면 2일이나 3일 청문회도 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이 청문회 대책 TF를 열고 2일과 3일 청문회는 무산됐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무산의 책임이 가족 증인 채택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한 한국당에 있다고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증인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5일과 6일 청문회를 열 수 있고 하루가 늦어져서 내일 이 증인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다다음 주 월 화요일이죠. 이 9일과 10일 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이렇게 새로운 일정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핵심 증인이지만 딸의 경우에는 이미 양보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증인 채택 요구서를 의결하고 한다면 5일, 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다. 예. 예, 지금 봐도 뭐 양쪽 입장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오늘 밤에라도 증인을 누구로 부를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열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한국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가족 증인 협의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한국당은 이 웅동학원과 사모 펀드 의혹 등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이 모친이나 배우자, 동생은 꼭 불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는 만나봐야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이 한국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노진호 기자였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지 정치팀 유한울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지 않으면 그 이후에 또 열릴 가능성, 지금 노진호 기자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했는데 없다고 봐야지 되겠습니까? 네, 여야가 모레까지도 합의하지 못하면 청문회는 사실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당은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 내일과 모레로 잡혔던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야당의 일정 연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늘 민주당이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죠. 원래는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보류했던 카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모레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국민청문회를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기자회견 가능성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셉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따라서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줘서 이러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재송부 요청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끝나면 이제 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재송부 요청은 언제 하게 될까요? 네, 법이 정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은 9월 2일, 그러니까 내일 밤 12시에 끝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장 오는 3일 화요일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렇게 요청한 뒤에 언제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시간을 줄지 그 기한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는 6일로 기한을 설정한 뒤 귀국 직후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허락하는 최장 기간인 9월 12일까지로 잡아놓고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 여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청문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문회 논란의 핵심인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들어선 조국 후보자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야 합의로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장관 후보자로서 고민이 크다며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의혹들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마지막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들을 청문회장에 부를지가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에서는 가족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건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하진 않았다며 검찰에서 특별히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일본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거나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요. 이번엔 한 국회의원이 망언을 했습니다. 독도를 두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다케시마가 과연 교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에 소속된 중의원 마루야마 호다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강력 항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됐다면서 각종 유사시의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들을 쫓아내는 것 외에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일본에서도 정치인이 전쟁을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은 한심하고 무책임한 일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루야마 의원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불법 점거자에 대해선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거나 다케시마를 전쟁으로 되찾는 걸 찬성하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엔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를 방문해 전쟁으로 되찾자고 했다가 극우 성향인 일본 유신회에서도 제명당했습니다. 당시 일본 중의원이 의원 사직을 촉구하며 규탄 결의를 가결했지만 그는 사직을 거부하고 현재 당으로 옮겼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도쿄에서는 96년 전 오늘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학살당한 6천 명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400명 정도가 희생자 추도비 앞에 모여 추도문을 낭독하고 묵념했습니다. 하지만 추도식장에서 불과 40m 떨어진 곳에선 극우 인사 40명이 모여 한국이 거짓말을 한다며 용서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격 말을 하며 추도식을 방해했습니다. 과거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자 일본 측은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독일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독일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첫 기습 폭격으로 민간인 1,200명이 학살된 폴란드 비엘룬을 찾아서 희생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비엘룬을 찾았습니다. 독일 공군의 첫 기습 폭격으로 1,200여 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폭격이 이뤄진 새벽에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처럼 불이 꺼지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건물벽에는 독일 전투기의 폭격 모습이 나타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어와 폴란드어로 사과했습니다. Ofiarami ataku na wielu. Chyleczała przed polskimi ofiarami niemieckiej tyranii i proszę o przebaczenie. 비엘룬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아는 독일 국민이 너무 적다고도 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의 당시 공습을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이자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목격자가 모두 사라져도 2차 세계대전을 잊을 수 없다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문을 도덕적 배상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80주년 행사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 맞대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레까지 의견을 모아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2,000건을 훌쩍 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다른 행정예고의 두세 배입니다.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지만 일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와 이메일, 팩스 등으로 모레까지 20일 동안 의견을 모읍니다. 이달 안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바뀐 고시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국을 가와 나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가 지역에는 일본 등 29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둘로 쪼개서 일본만 가의 2지역에 넣게 됩니다.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이 모두 늘어나서 수출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낮춘 것과 비슷합니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시 개정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도 일본은 공식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실적이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타격이 컸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42억 달러입니다. 1년 만에 13.6% 줄어들었는데 9달째 마이너스 기록입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주요 제품 수출이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기름 가격이 1년 만에 반값도 안 되게 떨어졌고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가격도 내려간 탓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진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아직까지 수출 규제 때문에 실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경우는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에 들어간 만큼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보통 3개월 정도 재고를 쌓아둡니다. 수출 규제가 계속된다면 4분기에는 생산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일본 수입량도 1년 전보다 8.2% 줄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비롯해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 수입이 줄어들어섭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경찰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원인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후보는 선거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의원과 앞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당 관계자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여야 의원 9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중 한국당 의원은 59명입니다. 한국당 관계자가 처음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의원들은 여전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상황에 맞게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팽팽한 삿바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어제 미국을 압박하는 담화를 한 데 이어 이용호 외무상이 이달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예상돼 온 9월 북미 고위급 접촉도 어려워 보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자로 대사급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 이용호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연설 일정도 오는 28일에서 총회 마지막 날인 30일로 이틀 늦춰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때처럼 북미 접촉에 대한 관심을 피하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의 9월 북미 고위급 접촉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RF 당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남을 희망했지만 이 외무상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거친 설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제재 발언에 이용호 외무상이 독초라고 쏘아붙였고 불량 행동 언급에는 최선희 부상이 후회할 실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소식을 듣는 즉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앞둔 주도권 다툼이자 3차 북미 정상회담 직행을 둘러싼 기싸움의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유엔에서의 만남은 무산되더라도 뉴욕 채널을 통한 물밑 접촉은 계속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대사급으로 통보된 북한의 기조 연설자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중국산 생활용품에 15%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기저귀나 버터처럼 미국 사람들이 매일 입고 먹는 물품들입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도 보복 관세에 나섰는데 관세 몽둥이로 우리의 발전을 막지 못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250억 달러치로 15%의 세금이 더 붙었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오른 제품군은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들입니다. 옷과 신발은 물론 버터와 낚싯줄처럼 소소한 물품까지 포함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미중 무역 전쟁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노동절이 마지막 저가 쇼핑의 기회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0월과 12월 추가로 중국 제품에 관세를 올릴 예정입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포함해 중국산 97%의 추가 관세가 붙게 됩니다.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대규모 할인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750억 달러치의 미국산 제품에 10% 혹은 5%의 관세를 추가로 매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告诉你的是，第一，中美双方的经贸团队一直保持有效沟通。 JTBC 조유씨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등록해 발급받는 자동차의 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달라지면 당장 번호판을 인식하는 과속 단속이나 주차장 카메라도 바꿔야 합니다. 과연 준비를 잘 마쳤는지 하예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카메라입니다. 이번 달부터 차량 등록번호 앞 숫자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국 곳곳에 있는 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번호 체계가 달라진 이유는 기존 7자리 번호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새 자동차 번호판은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어 모두 8자리로 바뀝니다. 새로 등록하는 일반 자가용과 대여용 승용차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승합차나 화물차 등은 그대로 7자리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정부는 번호 체계를 바꿔 2억 1천만 개가 넘는 번호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새 번호판이 등장하면서 주차장 업계는 바빠졌습니다. 숫자가 3자리가 되면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다 또는 전혀 다른 번호로 인식하게 되는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2를 7을 합쳐서 비슷하니까 9로 인식한다든지, 그래서 앞에 번호판이 2자리가 아니다 3자리다 이렇게 먼저 수정해야 되고, 과속 단속용 카메라를 포함해 공항, 철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대부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민간시설에선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차료 정산 등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업계 관계자들은 적게는 100만 원가량의 주차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민간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정부 시책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데 부담은 민간이 져야 되는 불만이 좀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번호판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일선 현장에 배포해 혼란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홍콩 시위가 다시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충돌로 번졌습니다. 평화 시위 기조가 사실상 깨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실탄과 최루액이 등장하고 도심 곳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곤봉을 든 홍콩 경찰이 지하철 여간에 들이닥쳤습니다. 객차 안에서 곤봉을 휘두르고 시위대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손을 내젓습니다. 홍콩 경찰이 특수부대를 동원해 지하철까지 시위대를 쫓아가 체포한 겁니다. 홍콩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 근처에서 경고용 실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를 낙인 찍기 위해 파란 물감이 섞인 물대포를 쏘고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시위대도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홍콩 완차이의 경찰청 부근 도로에선 시뻘건 불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시위대가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겁니다. 시위대는 중국 5성 홍기를 독일 나치에 빗댄 차이나치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시위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폭도들이 홍콩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3개월 가까이 평화 시위를 내세웠지만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앞으로도 홍콩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목을 모두 막는 교통 방해 시위에 더해 총파업과 동맹 휴학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고속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텍사스의 월마트 매장에서 22명이 숨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데사 소재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Stand still. He's shooting him, he's shooting him. 총격범은 영화관 주차장에서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30대 중반 백인 남성으로 텍사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오데사와 미들랜드를 잇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운전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When the DPS troopers got the car stopped, he was then shot by the occupant of the car. 총격범은 이후 타고 있던 차를 버리고 우편 배달 차량을 훔친 뒤 영화관, 쇼핑센터 등을 오가며 총을 쐈습니다. 운전자와 쇼핑객 등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단시간 내에 대량 살상을 노렸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밤엔 엘레바마주 모빌시 풋볼 경기장에서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17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너희들 시집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한 여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해임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해임된 김모 씨는 서울의 한 여대의 학과장이었습니다. 이제 여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랑 전쟁나라에 여자가 몸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훑고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시집 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거나 여자가 키 크면 장애, 액면가대로 행동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엔 기왕이면 예쁜 여경을 뽑으라거나 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고 썼습니다. 죽은 딸을 팔아 출세했다며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146명은 출석을 거부하고 김 씨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학은 지난해 6월 김 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학생들이 말뜻을 오해했고 해임까지 된 건 너무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성차별적 편견으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 감정을 표현했던 겁니다. 법원은 또 저속하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대생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이라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죠. 벌초하러 갔다가 말벌떼에 쫓기지 않으려면 알록달록한 옷은 피하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고 보니 오히려 검은색이 더 위험했습니다. 산에서 벌이나 독사 만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법 최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옷 색깔에 따라 과연 말벌이 공격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국립공원공단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밝은 색상의 모자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했을 때를 비교했더니 검은색일 때 오히려 벌이 더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밝은색 옷을 입고 검은 옷은 피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벌집을 건드렸다면 뒷머리를 감싸고 최대한 빨리 뛰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서 벌집에서 반경 15m 밖으로 벗어나면 벌들은 더 쫓아오지 않고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독사들입니다. 물리면 입으로 독부터 빨아내야 한다는 속설대로 하면 2차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물린 곳을 손수건 등으로 꽉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속설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옷과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은 뱀 물림이나 벌 쏘임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양은 비슷해도 색이 화려하거나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으면 독버섯입니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버섯이나 나무를 캐는 건 불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추석 차례상 준비하려고 이번 주 장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마트와 전통시장, 어디가 더 저렴한지 비교해봤더니 역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에서 사야 더 싼 물건들도 있었는데 어디서 어떤 걸 사야 알뜰하게 장 볼 수 있는지 강신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잘 익은 사과와 배, 조기와 각종 나물, 송편까지 추석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서울시가 67명 가족을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얼마가 될지 품목별로 조사했습니다. 고사리는 이곳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배 넘게 더 쌌습니다. 반면 오징어는 대형마트가 오히려 10%가량 더 저렴했습니다. 더 들여다보면 사과, 청주, 밀가루, 부침가루 등은 대형마트에서 더 쌌고 배, 국거리 쇠고기, 약과 송편 등은 전통시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평균 23만 6,565원, 전통시장에선 19만 3,938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 편차는 있지만 전통시장이 18%가량 저렴합니다. 또 오랜 추석이 평년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때문에 사과와 배 등 큰 과일류는 가격이 비교적 높았고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가격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국내산 소고기는 명절 수요에 대비해 8월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날씨나 품종 때문에 와인 만들기 힘들다고 하죠. 그래도 꾸준히 연구한 끝에 토종 포도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꽤 인기가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마트 진열대를 가득 메운 와인들, 거의 모두 수입된 제품입니다. 여름에 비가 몰리고 습도가 높은 국내에선 양조 포도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캠베럴리로 와인을 만들긴 하지만 알코올을 만들 당분이 낮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청수라는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요즘 인기가 상당합니다. 경기도의 한 양조장에서 만드는 청수 와인은 직접 찾아온 사람에게만 2병씩 팔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연간 4,000병 정도로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수량이 달릴 정도입니다. 오늘 내가 먹었던 와인은 되게 다 썩거든? 되게 칼칼하다 해야 되나 이거를? 굉장히 맛있고 새콤하고. 전 조개찜이랑 먹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주는 통신 판매가 다 가능한데요. 와인 생산량도 작기 때문에 유통시키고 판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듣기에 생소한 청수는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1993년 생식용으로 개발했습니다. 낙과율이 높아 버림받았다가 산도가 높고 향이 좋아 양조용으로 각광받게 된 겁니다. 현재 전국의 다른 양조장에서도 청수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익은 파인애플, 아주 농익은 그런 파인애플의 향들을 느낄 수 있겠고 그 리슬링 포도 품종보다 산미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을. 콧대 높던 국내 특급 호텔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청수 품종 와인을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적인 토착 품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령이 나오는 10월 초부터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행 시기는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서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주는 조치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전국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9원으로 어제보다 12원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20원이나 올라서 1,615원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한 30대 아프가니스탄 시민권자가 지하철역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당국은 테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희뿌연 물질이 수면을 뒤덮고 물고기들이 죽은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이틀 전 큰 불이 났던 충북 충주 접착제 공장 주변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충주시는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나온 유독 물질이 소방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2차 피해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코트에서 처음 만난 테니스 우상 나달. 정연이 오늘 새벽 나달과의 통산 3번째 경기를 펼쳤지만 그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나달은 2년 전처럼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김나한 기자입니다. When he's healthy, he showed already to everyone how good he is. 13년 전 자신의 경기에 볼보이를 한 소년. 정현과의 경기를 마친 나달은 박수를 보내고 격려했습니다. 2년 전과 같았습니다. 오늘 결과는 0대3. 정현은 수세에 몰린 경기 내내 침착하게 코트를 누볐지만 어릴 적 우상의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랠리에선 경기 초반인 1세트부터 밀렸습니다. 나달을 따돌리는 좋은 샷을 시도했을 땐 공이 라인을 넘어가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직전 2라운드에서 상대 선수가 기권하며 체력을 비축한 나달. 1, 2라운드 모두 풀세트까지 뛴 정현이 코트 양쪽 끝을 숨가쁘게 오가게 하는 전략도 씁니다. 정현의 가능성도 보인 경기였습니다. 평소 자신 있어 하는 백핸드, 손등을 바깥으로 돌려치는 기술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는 담담하게 성장을 다짐했습니다. 큰 경기장에서 좋은 경험을 했기에 다음번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지 않을까.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지역 감정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매주 장외 집회를 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엔 부산 집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뭔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 정권 들어서 부울경 정말 차별을 하더군요. 서울의 구청장이 25인데요.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더라고요. 이 정권은 광주 1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광주 1고 정권, 광주 제1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발언 놓고서 정치권에서는 좀 지역 감정 자극하는 발언이다라는 반박들이 나왔는데 우선 이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뽑은 구청장들의 지역 감정으로 더 씌우는 행위는 서울시민 모독이고 국민 모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이 구청장은 정권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선출직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또 광주 1고 출신인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내각의 이낙연 국무총리 외에 광주 1고 출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각에는 이 이낙연 총리 외에는 광주 1고 출신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물러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또 김영록 전 농림부 장관이 광주 1고 출신이긴 하고 당시에 광주 1고 출신들이 좀 잘 나간다 이런 보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는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1명만 광주 1고 출신입니다. 예. 앞서도 최지원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서울의 구청장은 임명을 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출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군요. 네, 게다가 이 나 원내대표가 올해 초 전남 목포에 갔을 때 또 발언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가 늘 저희 지역에서 하는 말이 동작에서 태어난 충청의 딸 호남의 손녀입니다. 또 2월 부산 연설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내가 부산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 나는 부산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부산에서는 어머니가 되고 목포에서는 손녀가 되는 겁니까? 네. 뭐 정치인들이 사실 뭐 지역 가서 지역과의 인연 강조하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다만 이 나 원내대표 역시도 좀 지역 감정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 지난 1월 취임 한 달 맞아서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한민국 정치 퇴행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감정이다.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저 발언을 보면 분명히 아직 극복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그가 속한 N국당으로 정했습니다. N국당, 저런 당이 있습니까?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는 일본의 다루야마 호다카 일본 중의원. 그런데 뭐 보도에서도 소속을 들으셨겠지만 소속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걸 듣고서 아니 저런 당이 실제로 있다는 것인가? 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한 소식인데 진짜로 있는 당입니다. 그렇습니까? 당 이름이 예. 정말로 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고 돼 있고요. 이 공약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NHK를 때려 부수자가 한 가지 공약이고 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있고 NHK가 사라지면 당도 해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NHK가 정말 싫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실제로 지금 저기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사람이 당 대표입니다. 이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인데 원래 NHK 다니다가 그만두고 2013년에 이 당을 만든 이후 이 NHK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처음으로 또 원내 정당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당사자인 NHK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좀 굴욕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선거 방송 때는 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한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라는 소식을 NHK가 직접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 다치바나 대표가 정견 발표를 위해서 NHK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あ、テレビの前のあなたもご一緒に NHK をぶっ壊す。スタジオにいる NHK の職員も皆さんもご一緒に NHK をぶっ壊す。やるわけないですね。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을 NHK에 출연을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군요. 네. 자, 해외 토픽 같은 뭐 그런 기분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독도 관련된 망언을 한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도 NHK를 반대를 하는 겁니까? 같은 생각인 건가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마루야마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 NHK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보지 않는다고 해서 NHK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라면서 수신료는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반대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NHK를 때려 부수자는 당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마루야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본 유신회라는 정당 소속이었는데 지난 5월에도 그때는 독도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를 전쟁으로 뺏어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돼서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이 신생정당인 N국당에 입당 신청을 했고 N국당도 받아준 겁니다. 예, 어쨌든 N국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석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마루야마 의원을 영입하면서 참의원 1명, 중의원 1명 이렇게 의석수가 늘어나게 됐으니까요. 예. 자,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떤 정치 철학이나 뭐 가치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실제로 N국당은 지난 선거 때 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뭐 대상들의 이 정치적 신조가 뭔지 또 경력이 뭔지 묻지도 않고 좀 마구잡이로 영입을 했다는 관련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혐한 발언을 일삼는 인사가 지방의회에 당선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오갈 데 없는 마루야마 같은 정치인도 받아줬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엔 가을 장마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시간당 30mm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부산 24도 등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